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의 책인데요. 이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살펴보는 투자 고전 관련된 책입니다. 일단 이제 피터 린치에 대해서는 위키백과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944년생이고 1969년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입사한 후 펀드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1977년 2200만 달러에 불과했던 마젤란 펀드를 13년간 운용하면서 연평균 투자 수익률 29.2%를 기록해 1990년 무렵에는 14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뮤추얼 펀드로 키워냈다. 그리고 1990년 4월 3일 46세의 나이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은퇴를 선언했다. 일단은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 중에서도 이 뭐라 그럴까요? 이 10루타, 20루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야구에서 2루타, 3루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투자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10루타, 100루타도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곤 하는데 이 책에서도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투자하는 모든 종목에서 돈을 벌 필요는 없다.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10개의 종목 중에서 6개만 오르면 만족스러운 실적을 올릴 수 있다. 왜 그럴까? 주가는 마이너스가 될 수 없으므로 손실액은 처음에 투자한 금액에 한정되지만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라는 거죠. 하한선이요. 상승하는 주가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고물 주식에 1000달러를 투자하면 최악의 경우에라도 손실액은 1000달러에 그친다. 반면 대박 종목에 1000달러를 투자하면 몇 년에 걸쳐 10,000달러, 15,000달러, 20,000달러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결국 대박 종목 몇 개만 있으면 평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놀라운 실적을 올리려면 11개 종목 가운데 대박 종목 하나만 발굴하면 된다. 한 종목만 제대로 고른다면 나머지 종목 모두에서 실수를 저질러도 여전히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내일의 대박 종목을 계속 찾으라. 당신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뭐 10개 중에 6개만 오르면 만족스럽다. 뭐 11개 중에 대박 종목 하나만 발굴하면 된다. 뭐 그러니까 뭐 메시지는 뭐 비슷한 거죠. 소수의 대박 종목을 이제 찾으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성적이 좋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피터 린치의 이 책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말들을 해준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일상에서의 투자라고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요. 피터 린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회사보다는 친숙한 회사에 투자했을 때 더 높은 실적을 올릴 수 있다. 레그스나 던킨도너츠처럼 친숙한 기업에 투자할 때의 장점은 스타킹을 신거나 커피를 마셔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이 하는 기본적 분석을 하는 것과 같다는 점이다. 매장을 방문해서 제품을 시험하는 일이 증권 분석가 업무의 핵심 업무에 속하기 때문이다. 일반 투자자인 당신은 기관에서 투자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 기관처럼 투자한다면 실적도 기관처럼 나올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부분 그다지 좋은 실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에서 만연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순간 10루타가 가능해진다. 그 다음에 어떤 이제 투자자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천재는 이론적인 사고에 지나치게 골몰한 나머지 주식의 실제 움직임에 끊임없이 기만당하기 쉽다. 완벽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 중요하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상황이 명확한 경우가 거의 없다. 상황이 명확히 파악될 때는 이미 너무 늦어서 뛰어들어봤자 수익을 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정보가 퍼져 있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그 회사를 인식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피터 린치의 어떤 사고 방식이죠.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한 것, 인지하지 못한 곳, 그리고 기피하는 곳에서 큰 수익이 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사고방식은 주식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체계적인 것, 그리고 어떤 학적으로 구축하는 것,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인간 본성과 육감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CEO와 노련한 사업가를 포함한 투자자 대부분이 주식이 좋은 실적을 올렸던 기간에 주식을 가장 두려워했고, 주식이 가장 나쁜 실적을 냈던 기간에 가장 대범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진정한 역발상 투자란 인기 종목을 반대 방향으로 거래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진정한 역발상 투자자는 시장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종목, 특히 월스트리트가 하품하는 종목을 매수한다. 자신의 육감을 믿지 말고 자제력을 발휘해서 육감을 무시하라. 회사 사장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주식을 계속 보유하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장이 좋은지 묻지 마라. 내 목숨이 걸려있다 해도 사전에 폭락을 예측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해마다 나는 수천 개 회사의 임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신문에 실린 금투자자, 금리 전문가, 연방준비제도 연구자, 금융예언가의 다양한 글을 읽는다. 수많은 전문가는 과매수 지표, 과매도 지표, 머리 어깨 패턴 등등을 분석하고 참나무에 낀 이끼까지 살핀다. 용하다는 로마의 점장이가 황제에게 훈족의 침략을 미리 경고하지 못한 것처럼 이들도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일관성 있게 시장을 예측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시장을 살펴보지 않으면 무엇을 봐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시장이 아니라 기업을 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훌륭한 기업의 주식, 특히 과소평가됐거나 소외된 주식을 사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지수가 1000이든 2000이든 3000이든 좋은 종목을 보유했으면 더 많이 벌었을 것이라는 거죠. 시장은 투자와 아무 상관없다. 이 한 가지만 당신이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책은 제 값을 다한 셈이다. 시장은 투자와 아무 상관없다. 버핏처럼 수익성 높은 기업을 찾는 것으로 만족한다. 나는 시장이 끔찍한 불황에 허덕일 때도 돈을 벌어보았고 시장이 좋았을 때 오히려 돈을 잃어보기도 했다. 내가 좋아하는 10루타 종목 중 많은 경우는 약세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시장을 보지 않는다라는 건 약세장이든 강세장이든 마찬가지라는 거죠. 좋은 기업을 고르면 된다는 겁니다. 그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가격에 대한 평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시장 상황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이 절대 과대평가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이나 나의 투자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하나도 찾을 수 없을 때는 시장이 과대평가되었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들을 봄으로써 시장에 대한 판단은 저절로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버핏은 파트너에게 돈을 돌려준 이유가 보유할 가치가 있는 종목을 전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버핏도 예전에 더 이상 투자할 대상을 찾지 못해가지고 돈을 돌려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나에게 유일한 매수 신호는 내가 좋아하는 회사를 찾은 순간이다. 정말 좋은 회사를 찾았다면 시기가 너무 이르다거나 늦었다는 이유로 매수를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시장은 투자와 상관이 없고 기업을 봐야 되는데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이 책에서 계속 찾아보도록 하죠. 이제 피터 린치는 이제 그 주식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유형을 이제 6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저성장주입니다. 성숙한 대기업의 주식, 처음에는 고성장주였으나 성장할 만큼 모두 성장했거나 그동안 너무 열심히 달려오느라 지쳐서 주춤한 탓에 저성장주가 되기도 한다. 내 포트폴리오에는 2에서 4% 수준으로 성장하는 저성장주가 많지 않다. 빨리 성장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주가도 빨리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익 성장이 곧 회사를 살찌우는 것이라면 저성장주의 투자에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다음에 대형 우량주, 그러니까 이제 중간 성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 거대한 기업들은 민첩하게 상승하지는 않지만 저성장주보다는 빠르게 성장한다.
언제 어떤 가격에 매수하느냐에 따라 대형 우량주에서도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다. 브리스톨 마이어스나 코카콜라와 같은 대기업이 신문타 종목이 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따라서 브리스톨 마이어스 같은 대형 우량주를 보유했는데 1, 2년 사이에 주가가 50% 상승하였다면 이미 충분히 오른 것이 아닌지 검토하고 매도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대형 우량주는 대개 30에서 50% 이익을 바라보고 매수하는 종목이다. 내가 생각하는 적정선에서 대형 우량주를 매도한 뒤 주가가 오르지 않는 비슷한 종목에 대해 이런 투자 과정을 되풀이한다. 내 포트폴리오에는 대형 우량주의 일부가 항상 포함되어 있다. 경기 침체가 도래하거나 일시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대형 우량주는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성장주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중간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 대형 우량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10루타나 뭐 20루타, 100루타를 노리는 종목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 30에서 50% 수익을 노리고선 이제 사는 종목이라서 어느 정도 오른 후에는 이제 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성장주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군으로 연 20에서 25% 성장률을 보이는 작고 적극적인 신생기업이다. 현명하게 선택할 경우 고성장주에서는 10루타에서 40루타의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규모가 작을 때는 한두 개만 적중해도 크게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꼭 고성장 업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성장 업종에서도 얼마든지 고성장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피터 린치는 이런 저성장 업종에서 찾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성장주는 위험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의욕만 앞섰다가 자금 부족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크게 성장하면은 소인국에 도착한 걸리버와 같은 공경에 처하게 된다. 팔다리를 뻗을 곳이 없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성장을 지속하는 한 여전히 최고의 종목이 될 수 있다고 보죠. 대차대조표가 건전하고 큰 수익을 보이는 고성장주를 찾는다. 이제 여기 숨은 투자의 비결은 이 종목이 언제 성장을 멈출 것인지, 그 많은 성장에 대해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고성장주가 언제까지 그렇게 남아있는 건 아니죠. 언젠가는 저성장주로 바뀌게 되는데 확장할 수 있는 시장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속도를 판단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경기순환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 항공기, 타이어, 철강, 화학, 경우에 따라서는 방산회사 등등도 경기순환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환주기의 잘못된 시점에 이러한 유형의 주식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절반 이상을 순식간에 날릴 수 있다. 주요 경기순환주는 대기업이거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회사들이므로 믿음직한 대형 우량주와 혼동하기 쉽다. 사람들은 포드가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형 우량주인 브리스톨 마이어스처럼 주가가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포드의 주가는 회사가 불황기에 수십억 달러를 잃고 호황기에 수십억 달러를 버는 것에 따라 가파르게 오르내린다. 약세장이나 국가 경제 침체기에 브리스톨 마이어스와 같은 대형 우량주가 50% 하락한다면 포드와 같은 경기순환주는 80%까지 하락할 수 있다. 경기순환주에 투자할 때는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경기 하강이나 상승을 암시하는 조기 신호를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투자자라면 중요한 강점을 보유한 셈이다. 그래서 경기순환주는 어떻게 보면은 진입과 퇴각이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민감하게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그 경기순환주를 대형 우량주로 혼동하지 말라는 거죠. 그 컨셉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생주인데요. 이제 뭐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법정 관리나 워크아웃에 갈 만한 그런 기업들이죠.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도 또 다른 기회가 숨어 있었다. 수많은 기업들이 입증했듯이 회생주는 잃었던 기반을 매우 빠르게 회복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주. 자산주란 월스트리트 사람들은 모르지만 당신은 알고 있는 값 있는 자산을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계속 사고방식이 비슷하죠.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당신이 알고 있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분석가와 기업 사냥꾼이 기웃거리며 돌아다니는데 월스트리트가 파악하지 못하는 자산이 있을성 쉽지가 않다. 그러나 장담하는데 그런 자산은 분명히 존재한다. 자산주는 현장에 대한 강점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주식이다. 우리는 P&G, 그러니까 이 책을 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대형 우량주와 경기순환주는 물론 경기순환주와 자산주도 구분해야 된다. 회생주가 아니라면 공익기업을 보유하면서 대형 우량주와 같은 실적을 기대해봤자 소용없다. 월마트 같은 고성장주처럼 잠재력 있는 고성장 신생기업에 투자한 사람이 1000%의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있는데도 50% 수익을 위해 매도한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반면에 현재 시점에서 월마트 같은 데에 1000%의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또 어리석은 일일 수 있겠죠. 반면에 렐스턴 뷰리 같은 대형 우량주가 이미 2배로 뛰었고 전망이 밝지 않은데도 2배의 상승을 기대하며 계속 보유한다면 이것도 답답한 노릇이다. 뭐 현재로 치면은 뭐 애플 같은 거에 뭐 이렇게 한 10배 기대하는 것도 또 이제 답답한 노릇이겠죠. 브리스톨 마이어스를 좋은 가격에 매수했다면 이 종목을 치워놓고 20년 동안 잊고 지내도 상관없다. 하지만 텍사스 항공을 매수했다면 잊고 지내서는 안 된다. 허약한 경기순환주를 끌어안고 경기 침체기를 지내는 것은 곤란하다. 주식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투자 논리를 개발하는 첫 단계이다. 이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어떤 논리가 성립될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멋진 완벽한 종목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따분하고 우스꽝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기회를 남보다 일찌감치 발견한 투자자들은 종목 이름이 지루하고 이상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주식을 몇 달러 싸게 살 수 있다. 마찬가지로 따분한 사업, 이름이 따분한데 사업마저 따분한 회사를 만나면 나는 더없이 신난다. 그 다음에 완전히 혐오스러운 사업, 지루한 사업을 하는 회사보다 나은 경우는 지루하면서도 혐오스러운 사업을 하는 회사다. 그 다음에 분사하는 회사, 분사하는 회사들은 대개 재무제표가 건전하고 독립된 회사로 성공할 요건을 잘 갖추고 있다. 기관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고 분석가가 조사하지 않는 회사이다. 유독 폐기물이나 마피아와 연관이 있다고 소문난 회사. 과거의 카지노는 모두 마피아의 사업이라는 인식 때문에 덕망이 있는 투자자는 건드리면 안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했다. 음울한 사업을 하는 회사. 장내 서비스 회사인 SCI가 바로 이런 유형에 속한다. 투자 전문가들이 장기간 기피하는 종목이죠. 그 다음에 성장이 정체되는 업종.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SCI가 잠재적인 경쟁자를 방어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SCI 경우처럼 계속 사세를 확장하며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틈새를 확보하는 회사. 그럼 워싱턴 포스트에서 시작해서 이게 이제 워런 버핏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요 신문 및 TV 방송국의 가치를 처음으로 발견한 인물이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제품의 회사. 나라면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보다는 약품이나 청량음료, 면도날, 담배를 파는 회사가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장난감은 뭐 하나만 구매하면 이제 끝나는데 다른 것들을 계속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을 사용하는 회사. 자동 스캐너 제조회사보다 스캐너를 설치하는 슈퍼마켓에 투자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 스캐너 설치로 3%가량의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이 슈퍼마켓 회사의 이익은 2배로 늘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하는 회사, 그 다음에 자사주를 매입하는 회사, 이런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라는 거죠.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한다면, 이제 내부자가 자기 돈으로 주식을 매수한다면 이보다 확실한 성공 가능성은 없다.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는 유통시장에서
주식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회사가 자사주의 절반을 매입한다면 회사의 전체 수익에 변함이 없어도 주당 순이익은 2배로 뛰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기피하는 주식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터 린치는 계속 사고방식이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사실 뭐 피터 린치의 말을 떠나서 주식시장 원리가 그렇죠. 약간 이제 역발상적인 원리가 이제 좀 잘 통하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피하는 종목은 가장 인기 있는 업종 중에서도 세간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주식이다. 사람들 사이에 평판이 가장 좋고 카풀이나 통근 열차에서 남의 이야기를 듣던 중 솔깃하여 흔히 매입하게 되는 종목이다. 인기 종목의 주가는 대개 잘 알려진 가치 기준을 벗어나서 빠르게 상승한다. 그러나 이 높은 주가를 지탱하는 것은 막연한 희망과 공허함이므로 상승할 때만큼이나 추락하는 속도도 빠르다. 보유한 인기 주식을 기민하게 처분하지 못한다면 수익은 곧 손실로 등갑한다. 주식은 천천히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매수한 가격에서 추락이 멈추는 것도 아니다. 고성장 인기 업종에서는 똑똑한 인재들이 구름처럼 몰려든다. 기업가들과 벤처 투자 자본가들은 밤을 지새우면 최대한 빨리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행여나 기막힌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특허나 틈새로 무장할 방법이 없다면 시장에서 성과를 보이자마자 모방자들이 덤빌 것이다. 사업에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바로 후발 경쟁 업체의 모방이다. 다만 이제 이 테크 기업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후발 경쟁 업체들이 모방할 수 없는 어떤 네트워크 효과를 좀 누리고 있죠. 뭐 그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안정적인 업종에 속하면서도 지난 15년 동안 160달러에서 60달러로 주가가 급락한 제록스와 달리 필립 모리스는 미국에서 마이너스 성장 업종으로 손꼽히는 담배 제조업에서 같은 기간에 14달러에서 90달러까지 주가 상승을 기록하며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렸다. 그래서 뭐 계속 동일한 내용입니다. 안정적이고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 업종, 저성장 업종으로 손꼽히는 곳에서 오히려 크게 상승하는 그런 종목을 발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기피하는 주식,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제2의 아무개는 결코 아무개가 되는 법이 없다. 실제로 누군가 어떤 주식을 제2의 아무개라고 추천하면 모방 종목뿐 아니라 이 종목이 모방하려 한 원래 종목마저 이미 전성기는 지난 경우가 많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테슬라가 이제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을 때 제2의 테슬라다 하면서 뭐 이렇게 수소 관련 그 종목이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뭐 그때 이 피터 린치의 요 말이 이제 회자가 됐었죠. 그 다음에 사업 다악화 기업을 피하라. 수익성 높은 기업은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 인상 대신 터무니없는 기업을 인수하며 돈을 날리는 일이 많다. 사업 다각화를 넘어 사업 다악화를 작정한 기업은 가격이 턱없이 비싸고 사업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기업 매물을 찾는다. 이름 있는 회사치고 1960년대에 다악화하지 않은 회사를 찾기 힘들 정도다. 최고의 기업을 이끌던 총명한 인재는 어느 사업이나 잘 운영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심리적으로 잘못 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전혀 하지 않던 사업에 뛰어들어 가지고 어떤 그룹이 망하는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기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시장이 아니라 기업을 봐야 되고 기업을 봐야 되는데 기업의 어떤 컨셉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6가지 유형을 봤었고 그 중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주식과 기피하는 주식을 이제 다뤘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외면해야 되고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곳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성장하는 기업을 판단한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익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미래이익, 바로 이것이 문제다. 이것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는가?
최선의 방법은 경험에 비추어 현재의 이익을 바탕으로 주식이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 추측하는 정도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폴라로이드나 A본을 주가 수익 비율 40에 사지 않을 것이며 브리스톨 마이어스, 코카콜라, 맥도날드를 비싸게 사지도 않을 것이다. 수많은 분석가와 통계 전문가들이 미래 성장과 이익을 예측하지만 어떤 금융 잡지라도 집어들고 뒤져보면 이들의 예측이 얼마나 자주 틀리는지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직접 시도하면 이익이나 이익 성장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가 미래 이익을 예측할 수는 없어도 회사가 세운 이익 증대 계획은 알아낼 수 있다. 따라서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5가지 방법에 따라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비용을 절감한다, 가격을 인상한다, 신규 시장에 진출한다, 매출을 늘린다, 적자 사업을 재활성화하거나 중단 혹은 매각한다. 이것이 우리가 회사에 대해서 조사할 요소다. 만일 우리에게 강점이 있다면 그 강점이 가장 기묘한 분야가 바로 여기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2분 연습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이 주식에 흥미를 느끼는 이유, 이 회사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장래에 예상되는 걸림돌 등에 대해 혼잣말 하기를 좋아한다. 이 2분 독백은 소곤거려도 좋고 근처에 있는 동료에게 들릴 정도로 크게 떠들어도 좋다. 일단 주식의 스토리를 가족, 친구, 개에게 들려주고 어린아이도 이해할 만큼 쉬운 말로 설명할 수 있다면 상황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있는 셈이다. 그 다음에 스토리를 재확인해라. 그러니까 2분 연습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하나의 스토리의 형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이게 어린아이도 이해할 만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어떤 깔끔한 스토리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스토리를 재확인하라. 몇 달에 한 번 정도는 회사의 스토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투자자는 주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회사가 이 생애 주기에 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시어스가 주요 대도시 지역에 모두 진출한 후에 달리 확정할 것이 어디에 있었겠는가? 맥도날드 매장 옆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웬디스의 성장 전략은 맥도날드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었다. 에나이저 부시의 경우도 이미 맥주 시장의 40%를 차지한 마당에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었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종목 수는 몇 개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규모 포트폴리오라면 3개에서 10개 정도. 그러나 보유 종목이 늘어날수록 종목별 자금 배분의 유연성이 높아진다. 이것은 내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제 늘어나면 어떤 시장 상황 변동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높아지겠죠. 이제 다만 이제 관리하는 게 조금 힘들 수는 있겠죠. 나는 성장주의 펀드 자금을 30에서 40% 이상 배분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뭐 30% 이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10에서 20은 대형 우량주, 10에서 20%는 경기순환주, 나머지를 회생주에 투자한다. 이렇게 보면은 뭐 회생주도 뭐 한 뭐 20, 30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덧셈으로 해보면요. 내가 보유한 종목 수는 총 1,400개지만 펀드 자금의 절반은 이 중 100개 종목에 들어가 있다. 나름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가치를 탐색하는데 고성장주보다 회생주의 기회가 더 많다고 판단하면 회생주에 대한 보유 비중을 높인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중도 계속 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금을 골고루 배분하라. 자금을 여러 유형의 주식으로 분산하는 것도 손실 위험을 축소하는 방법이다. 심루타 종목은 고위험, 고수익의 특징을 지닌 고성장주나 회생주에서 많이 나온다.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때 대형 우량주를 몇 개 포함시키면 고성장주와 회생주 몇 종목을 안고 있는 동안 엄습하는 옥삭함과 긴장감을 한시름 덜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잡초에 물을 주지 말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주식이 오르면 팔고 내리는 주식은 계속 보유한다. 이러한 반응은 마치 꽃을 뽑아내고 잡초에 물을 주는 것처럼 분별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전략은 모두 실패한다. 기계적인 반응보다 더 나은 전략은 회사의 스토리를 기본으로 주가 움직임에 따라 주식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대형 우량주의 주가가 내가 기대하는 최대 수익률인 40% 상승을 기록했다고 해보자. 앞으로 기대할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 팔고 아직 오르지 않은 매력적인 대형 우량주를 매입한다. 적절한 수익을 얻으면서 대형 우량주를 몇 차례 반복 교체 매매하면 대박 종목 하나만큼 실적을 올릴 수 있다.
사실 30% 수익을 보며 6번 교체 매매를 한다면 누적 이익이 4루타 종목을 넘어서며 25% 수익으로 6번이면 4루타 종목에 육박하게 된다. 나 같은 경우에 고성장주의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확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렇다 할 장애 요소가 보이지 않으면 이 종목을 계속 보유한다. 원래의 스토리가 의미를 유지하는 한 기다리면서 상황을 지켜봐라. 매매의 최적 시점은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처럼 좋은 물건이 좋은 가격에 나왔다는 확신이 드는 날이다. 주식을 아주 헐값에 살 수 있는 두 종류의 기간이 있다. 하나는 연말이죠. 연말의 절세 매각 기간입니다. 가장 심각한 주가 하락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발생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때는 중개인들이 절세 매각을 부추긴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몇 년마다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붕괴 대폭락 기간이죠. 2008년 이제 금융위기를 예를 들 수 있겠죠. 이때 용기를 발휘해서 주식을 매입한다면 기막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좋은 주식을 발굴해서 매입했고 모든 증거가 주가 상승을 지지하며 만사가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 시점에 주식을 파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아까 꽃을 꺾는 일이죠. 25루타 종목의 탄생은 펀드 매니저들에게도 흔한 일이 아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평생 한 번에서 두 번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대형 우량주가 아니라 고성장주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기회를 잡게 되면 충분히 이익을 취해야 한다. 주가가 내려간 다음에 주식을 믿고 기다리는 것보다 주가가 오른 다음에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더 어렵다. 요즘은 내가 속을 위험이 있다고 느끼면 처음에 주식을 매입한 이유를 다시 떠올린다. 나는 어떤 사업이 특정한 방법으로 명백하게 영향을 받는 일부 경우가 아니라면 외부 경제 여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하면 오일 서비스 회사는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오일 서비스 회사에 투자를 했으면 유가 하락에는 반응을 해야 되겠죠. 대형 우량주로 단기간에 10루타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으면 그냥 매도하라는 거죠. 경기 순환주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경기 상승 순환이 끝나기 전이다. 그러나 그 시점을 잡기가 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이익이 증가하는데도 주가가 50%나 하락한 적이 있다. 고성장주 매도 시점은 이제 잘 결정을 해야 되겠죠. 10루차 종목을 놓치지 않으면서 때로는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이제 피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갭이 신규 매장 설립을 중단하고 기존 매장들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면 자녀들이 갭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표백한 데님을 팔지 않는다고 불평한다면 이제 매도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폴라로이드와 에이본 프로덕츠를 상기해보라. 이런 거대한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이 50이라니 말이 되는가? 눈치 빠른 초등학교 4학년도 매도 시점이라고 알아차렸을 것이다. 에이본이 향수를 10억 개나 팔 수 있겠는가? 홀리데이인이 이익의 40배에 거래될 때 우리는 파티가 끝났다고 확신하고 주식을 팔았다. 미국의 모든 주요 고속도로를 따라 30km마다 홀리데이인 프랜차이즈가 있고 지브롤터로 여행을 갔더니 바위 위에도 홀리데이인이 세워져 있다면 분명히 걱정할 시점이다. 이제 홀리데이인은 어디로 확장할 수 있을까? 화성으로라도 가야 할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내용을 전체를 다 커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오늘 리뷰를 보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정독해 보시면은 줄을 쳐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좋은 책이고 그래서 이제 투자 고전으로 불리는 책입니다. 그러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유하면서 오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